네, 안녕하세요. 신하피올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나라는 세계의 발견, 나카무라 노보루의 책을 지금 우리는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첫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도 딱 두 장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한 편당 뭐 한두 장밖에, 혹은 세네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큰 부담 없이 그래도 읽어갈 수 있는 책입니다. 자, 물론 저도 그 읽어가면서 또 읽는 종종 조금 이제 예전에 읽었던 농고의 어떤 해설집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덧대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완전 어리버리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아유 또 그냥 아마추어가 고생한다, 노력한다 라고 혀를 좀 차주시면서 그러려냐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3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농구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이 논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장은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고요. 논리, 부제는 벌거벗은 인간의 얼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논리란 무엇일까? 흔히 우리는 이제 논리라고 하면은 이제 논리학에서 말하는 A는 곧 A, A는 뭐 not A,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학을 먼저 떠오르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근데 그 논리의 감을 이제 잡아가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 세계관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계의 얼개 같은 것일까? 얼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세계의 얼개가 없다면 세계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쵸? 우린 집을 지을 때 말 그대로 가장 그 구조물, 어떤 얼개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논리가 없으면 세계는 무너진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 형태를 지닌 채 존재한다면 처음에 그것을 지탱해주는 얼개가 필요하다. 액체나 기체에는 눈에 보이는 얼개는 없다. 물론 액체나 기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확실한 형태가 있다는 의미에서 고체만이 이른바 얼개를 지닌다고 할 수 있죠. 자, 얼개란 그래서 건물이나 존재, 즉 형태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이 기초로 삼는 것을 우리는 얼개라고 한다. 세계가 형태를 지닌 채 존재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버팀목이랄까? 그것이 이제 얼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저자가.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계의 논리에 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죠, 미리. 자,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란 아이고 이거 쉼표를 안 쪘네요. 경험이란 어떤 것이 이러이러하다는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 존재한다는 그 경험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논리는 어떤 것이 이러하다는 모든 경험에 앞선다. 논리는 어떻게에 앞선다. 무엇이에는 앞서지 않는다. 어떻게는 앞서지만 무엇에는 앞서지 않는다. 이렇게 되게 묘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논고 5.552 문장입니다. 자, 꽤 어려운 문장이 나왔다라고 저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차근차근 설명해 준대요. 자, 우리가 저도 걱정하지 않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는 좋든 싫든 우리 앞에 있다. 세계는 이유가 뭐가 됐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존재한다. 곧 존재라는 잘 알 수 없는 사태가 그저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듯 세계가 있다라는 터무니없이 신비로운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말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경험이 아니라고 말한다. 경험이 아니라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 물론 세계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실제로 이 세계 안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서 살아가니까, 그죠? 때로는 그 경험을 통해 즐겁고 슬프고 절망하고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죠? 혹은 나무, 바다, 곤충과 같은 존재하는 것들을 또 관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이 왜 경험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겠지만, 그죠? 자,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요, 세계의 존재 자체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어찌 보면 도가론 나가 곧 세계 그 자체라고도 했고 세계의 경계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세계 그 자체,
세계의 존재 자체와 세계 내부에 있는 어떤 그 경험들, 어떠어떠함에 대한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존재 자체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내의 그 무엇에 대해서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 자체에 대해서는 경험할 수가 없다. 세계는 경험 그 자체를 성립시키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에 앞서는 것. 자, 세계가 없다면 애초에 경험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또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곤충을 보거나 식물을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세계는 그래서 바로 논리가 떠받치고 있는 거다. 자, 세계와 논리가 이렇게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 거죠. 세계와 지금 우리는 논리편을 얘기하고 있지만 방금은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은 거의 세계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계와 논리의 어떤 구조를 사실 거의 지금 동일하게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죠. 물론 지난 시간 우리는 또 나가 또 세계라고도 했지만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세계는 논리가 떠받치고 있다. 그 세계는 논리가 떠받친다. 어찌 보면 그러면 논리가 또 그 세계 이전일 수도 있겠죠. 얼개가 없는 건물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먼저 얼개가 있고 그 얼개를 바탕으로 지은 건물이 존재하기에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세계도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닌다는 것은 얼개가 있다는 말이며 그것이 바로 논리라는 것이다. 자, 다시요. 세계도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닌다는 것은 얼개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논리다. 자, 논리는 그러한 얼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험보다 앞서 있고 당연히 그 얼개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의 모습보다도 앞선다.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기준이 달라지죠. 아, 그럼 세계와 논리가 같은 거였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설명을 통해서 얼개에 의해 만들어진 그 세계의 모습보다도 앞서 있다. 뭐가요? 논리가 더 앞서 있다라는 거죠. 앞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차라리 그럼 여기를 또 앞서 써버릴까요? 논리가 우선하고 논리가 세계에 앞서고, 알겠죠? 또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경험에 또 앞서죠, 논리가. 자, 당연히 그 얼개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의 모습보다도 앞선다. 한 얼개에 의해 건물이 세워지듯 논리가 지탱해 줌으로써 세계의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탱하는 그 얼개가 곧 어쩌면 논리인 거고, 그래서 그 논리가 무너지면 세계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내부에서 태어나므로 태어난 후에 세계 내부에서 논리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계 내부에서 태어나 이 세계의 논리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 또 아닐까? 논리학을 공부하여 논리를 배우는 것은 또 경험이 아닐까? 난해한 논리학 학습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아까 경험에 앞선다고 했지만 사실 이 자체도 경험 아닌가라는 반문이겠죠? 당연히 경험이다. 저자도 인정해요. 다만 그 경험이라는 결국 논리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이 저자가 물론 이제 의문을 제기했죠. 야, 근데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조차도 다 경험 아닐까? 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논리학 공부의 경험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그건 사실 우리의 이 머리의 작용 덕이죠. 우리는 대뇌를 통해 공부하고 이 대뇌의 작용은 세계 내부의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 내부의 사건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얼개인 논리에 의해 사실 움직이는 셈이고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논리학을 배우는 일도 논리에 의한 것인 거고 이 세계 안쪽에 있는 한 이 세계의 논리에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 있는 한 우리는 맨 첫걸음부터 논리적인 일을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있다라는 건 이미 우리는 그 논리의 틀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느낌으로 논리는 모든 경험에 앞선다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얼개란 어떤 것인가? 가령 인간이 없는 세계, 나무가 아니라 비눗물로 가득한 세계, 혹은 수분이 전혀 없는 사막분인 세계 등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망상할 수는 있겠죠. 다만 그 망상은 논리 그 자체, 곧 얼개에는 이르지 못한다. 세계 속 알맹이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바꿀 수는 있지만 얼개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얼개를 바꾸는 순간 더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얼개를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가 존재한다. 결국 그것이 이제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개를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건 아까 그 무엇이 그거죠. 그래서 무엇이는 앞서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얼개를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위로 다양한 세계의 모습이 어떤 덮고 있는 느낌이랄까. 어떻게 있는지보다 논리가 앞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다.
세계의 모습이 덮고 있는 그 느낌이 이제 그 어떻게 덮어 있는가 뭐 이런 거니 그 어떻게보다는 앞서고 하지만 또 그 무엇보다는 앞서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논리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은 금세 찾을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 이 다양한 덮개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해드리겠죠 경험들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면 가능하다. 요컨대 겹겹이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옷을 벗김으로 어떤 세계의 어떤 그 다양한 모습들을 벗김으로써 인간 그 자체 알몸인 인간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논리다. 갑자기 세계가 붕괴했다고 치자 주변 풍경이 아무런 조짐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그 세계의 무너짐이죠. 무색투명한 무 아무것도 없는 그 무가 출현한다. 그때 우리가 그 무와 대치하며 무언가 생각할 때 그것의 논리 그 자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알몸으로서의 논리. 그러니까 다 걷어낼 거 다 걷어내고 나서도 남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그게 이 세계의 논리가 아닐까. 하지만 이러면 세계가 존재해야 하므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논리와는 또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다라고 저자도 살짝 본인도 의문을 품습니다. 이런 극단적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세계의 모습이 지니는 가능성을 벗겨나가 보면 논리에 도달할 수 있다. 요컨대 구체적인 무언가를 전부 제거하면 된다. 남성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빨갛다라든가 무겁다 등 구체적 성질을 전부 없애면 맨 마지막엔 얼개만 남는데 그렇게 남는 게 바로 논리다. 그러므로 논리란 경험에 앞선다. 자, 여전히 뭐 아리송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계속 차근차근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의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생각으로 논리를 말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로 세계를 그리고 있고 나라는 존재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알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느껴가는 거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원래 논리 철학 놓은 거고 그 어떤 철학보다도 어찌 보면 되게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을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공부하고 있는데 이미지를 상상하라고 말하는 제가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이 논리 철학 논거를 굉장히 심플하고 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려가는 게 먼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3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바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장은 물리법칙이에요. 4장 물리법칙. 자, 미리 써놨죠. 가설을 기초로 한 귀납법이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얼개 얘기를 그대로 이제 이어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개가 떠받치는 동안 이 세계는 나아간다. 얼개가 떠받치는 동안 이 세계는 나아간다. 그러나 세계가 나아가는 것 그 자체에도 무언가 법칙이 있을 것이다. 얼개와는 다른 법칙에 따라 세계는 나아가고 있으므로 죄다 엉망진창인 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얼개와 같은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개는 더 근원적인 거고, 알겠죠? 역시 오늘 배우는 이 물리 법칙은 그러니까 얼개가 아닌 거야. 보통 우리는 흔히 뭐 과학에서 법칙은 굉장히 근원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 전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개가 떠받치는 이 세계고 그 세계 안에서의 법칙입니다. 자, 가령 장기에는 장기판과 장기말이 있죠. 그리고 장기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 따른다면 뭘 하든 상관이 없죠. 그죠? 규칙만 만든다면 내가 저도 가끔 저희 딸이랑 장기를 두는데 둘째 아이랑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수를 딸아이가 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지 마음이죠. 규칙만 안 어기면 되잖아요. 갑자기 막 포인데 차처럼 움직이는 거 그렇게 규칙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규칙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여기까지가 얼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석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장기에 두다 보면 왜 처음부터 하는 어떤 기본적인 왜 순서가 조금 있잖아요. 저 스탠다드라고 하는 정석이란 예부터 지금까지 공격과 수비에 최선이라고 인정된 방식으로 일정하게 말을 놓는 법을 가리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말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석을 모르면 실제로 장기에서 이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것이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요. 알겠죠? 기본적인 장기판과 장기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장기의 그 말들의 어떤 규칙성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얼개라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갈 것인지 수를 둘 것인지 이제 그런 스탠다드한 거의 공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큐브를 또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은 사례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또 그 둘째 딸아이가 큐브를 좋아해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큐브를 좀 하거든요. 근데 큐브도 그 돌아가는 그 구성 자체는 얼개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큐브가 돌아가는 방식을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큐브 막 이렇게 쥐어뜯으면 이것도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큐브 자체에 대한 말 그대로 치면 얼개를 깨버리는 거니까 세계를. 그러니까 큐브의 세계 안에서는 큐브가 돌아가는 예를 들어 33 큐브라고 하는데 보통 33 큐브죠. 그래서 그 정육면체의 큐브를 막 돌리는 그 방식의 운동 자체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틀은 따라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큐브 맞히는 건 처음에 그냥 혼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색깔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색깔을 맞추는 거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혼자서 그냥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불가능하고 그냥 그 공식을 외웁니다, 사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스탠다드한 공식. 예, 그래서 거기서도 실제로 법칙이라는 말을 쓰거나 공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걸 따라서 외우면 사실 큐브를 맞출 수 있더라고요. 맞추고 나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약간 그 큐브의 원리를 좀 이해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 딸아이는 이제 33 큐브 말고 이제 44 큐브, 심지어 무슨 삼각형 마름모 큐브 뭐 이런 거 갖다 줘도 이제 우리 둘째 딸아이는 이제 유튜브 안 보고도 맞힐 줄 압니다. 왜? 어떤 방법을 좀 터득한 거겠죠. 뭐 여하간 자연 법칙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얼개에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일정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태양이에요. 반복적으로. 제가 지금 11시 30분, 밤 11시 30분에 지금 이 녹화를 뜨고 있는데 지금 밤에 굉장히 지금 어둡습니다. 근데 몇 시간 지나면 해가 뜨겠죠. 물론 내일 기상은 이제 비가 온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비가 와도 해가 뜨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죽박죽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세상 일에는 결국은 제대로 된 어떤 질서가 있고 보통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다 혹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일도 분명히 태양은 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도 그 얘기를 논거에서 합니다. 6.36311 굉장히 복잡한 수죠. 6.36311 문장에서 내일 해가 뜰 것이다라는 가설이다. 바꿔 말하면 해가 뜰지 뭐야 이거 뜰지 뜨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자, 이 가설이란 말이 중요해요. 아니 방금 법칙이라고 해놓고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물론 우리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이미 예전에 했던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그게 영국의 경험론자 흉입니다. 흉. 경험론의 흉이 실제로 그런 입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분명히 태양이 뜨는 건 모두가 알고요. 그것도 법칙이라고까지 우리는 확신을 해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에 있어서 이건 결국 우리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확인된 바고 그래서 확신하는 바지만 그렇다고 꼭 내일 해가 떠야만 하는 그런 완벽한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확증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흉이 얘기한 것은 그냥 수많은 경험의 어떤 집합체고 어떻게 보면 우연의 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극히 어려운 확률이겠지만 그래서 그걸 지금 비트겐슈타인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귀납법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뜰지 않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가설일 뿐이니까. 세계 내부에는 다양한 법칙이 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것도 물리 법칙이죠. 분명 태양과 지구가 인력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한 거의 매일같이 태양은 동쪽 하늘에서 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확신을 하죠. 다만 이 법칙은 이 세계의 얼개인 논리 법칙과는 달리 자, 논리 법칙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연 속 사건을 관찰한 결과 도출해낸 가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수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서 얻은 결론, 즉 가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99% 이상은 뭐 이렇게 내일 해가 뜬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게 이건 이 안에서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경험 안에서의 드러난 관찰 결과에 불과하지 어떤 필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은 될 수 없어요. 유한 횟수의 관찰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계산하여 도출해낸 그냥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미래에도 영원히 계속 법칙일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변하면 법칙 자체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구의 이 공전 궤도가 바뀌어 버리면 바뀌죠.
태양이 진짜 안 뜰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겠죠. 이 기상 이변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가능은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게 더 특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도는 행성들끼리 절대 부딪히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경험 관찰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지 사실 그 확신도 견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그래서 경험론자면서도 결국은 이 과학에 대한 인과성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게 되고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대 철학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어찌 보면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 철학 논거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여러분 좀 경험론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최종장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정말 입증할 수 없는 그 형이상학 대표적인 게 신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도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인 거죠. 자, 까마귀는 까맣다는 법칙은 지금껏 확인된 까마귀가 까맸기 때문에 임시로 까마귀는 까맣다는 법칙을 만든 것뿐이에요. 어딘가 갑자기 빨간 까마귀가 발견되면 법칙은 그냥 바로 무너지죠. 그게 귀납법의 가장 큰 한계예요. 예. 이런 류의 법칙은 하나라도 다른 예가 나오면 성립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어느 날 아침 이변이 일어나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절대로 태양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지 않겠죠. 실제로 버틀란드 러셀이 제기한 러셀의 칠면조라는 비유가 있다. 이 칠면조는 귀납법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는데 그때까지의 경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고집센 그 칠면조는 364일 아침이 되면 매일 먹이를 받아 먹는데 그 칠면조는 귀납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음날도 당연히 먹이를 얻어먹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아침에 잠을 깼다. 그러나 그 기대는 잔혹하게 배신당하고 마는데 그날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이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 귀납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칠면조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칠면조를 그 크리스마스에 먹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에 먹든 언제 먹든 간에 여러분 그 닭이나 칠면조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우리치 인간처럼 길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평생에 쌓아왔던 경험 데이터가 항상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먹이를 주는 어떤 주인. 그러니까 아침에 주인이 나타나고 해가 뜨면은 먹이를 준다라는 건 그 닭의 입장, 칠면조의 입장에서는 법칙인 거죠. 그죠? 법칙. 단 한 번도 예외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굳건한 법칙으로 믿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미 알죠. 이 칠면조의 운명을. 이 토종닭의 운명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애초에 너는 먹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거야. 그 먹을 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까지 칠면조든 토종닭이든 그들의 경험 법칙 안에서는 항상 주인은 착한 사람이고 주인은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야. 해가 뜨면 나는 밥을 먹어. 요것을 법칙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법칙은 무너지고 그냥 닭의 목은 비틀어지겠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이. 그러니까 귀납법의 한계를 비유적으로 러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역시 이 칠면조와 그래서 다르지 않다. 지금껏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 일이 매일 일어나리라고 무의식 중에 마음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기를 바랄 따름이다. 재밌게 비유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귀납법까지 물리 법칙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물리 법칙을 통해서 그렇죠. 비트겐슈타인도 이 귀납법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서도 그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5장과 6장이 윤리 쪽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특히 막 짖을 것 같거든요. 얼른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